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국가직 시험을 우리가 치러 봤습니다. 국가직은 보통 이제 뭐 지방직을 노리는 분들도 연습 차원에서 한 번씩은 다 보잖아요. 그죠? 보게 되는데 연습이라 하기에는 너무 좀, 그죠? 문제가 쉬워가지고 요 정도 난이도면은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죠? 이번에 이제 뭐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행정법 정도가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행정학개론도 매우 쉬워가지고 이거 뭐 잘 보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뭐 아직은 내가 지방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국가직의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아쉽게 틀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문항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 뭐 이렇게 삼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2년도 행정학개론 국가직 문제 한번 같이 복기를 해 볼 텐데요.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맞고 틀리고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놓쳤던 주제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네, 그 작업 한번 해보죠.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직업공무원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직업공무원제면은 계급제를 딱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계급제를 떠올려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직위분류제가 될 겁니다. 그죠? 직위분류제. 직위분류제 내지는 뭐 실적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적주의란 말은 원래 막 그 계급제도 일종의 실적주의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걸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앞에 시기에 있었던 뭐 이제 정실주의나 역관주의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얘도 실적주의적 성격이 있긴 하나 우리가 좀 좁은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은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 미국 거다 보니까 미국 애들이 지네 거는 실적을 내세운 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게 실적주의란 말에서는 계급제보다 우리가 좀 나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도 사실은 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직업공무원제 특징이다 그랬을 때에는 직위분류제 실적주의가 아닌 제도, 영국에서 정실주의를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는데 우리는 좀 익숙해요. 근데 그죠? 이게 우리나라도 요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특성으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직업공무원 보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뭐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인데 직무급 중심의 보수 체계가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이제 아닌 것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가 능력 발전의 기회 부여라든가 아니면 폐쇄형 충원 방식이라든가 신분의 보장 같은 것들은 다 이제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직무급 중심의 보수 체계는 어떻게 바뀌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연공서열, 그죠? 연공서열에 따라서 호봉제가 일단 기준이 됩니다. 호봉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급수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뭐 연봉제 같은 것들로 많이 이제 바꿔 놓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본 틀은 우리가 호봉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이제 급여가 상승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떠올려 보시면 되고 직무급은 이제 직위분류제에 기반을 해서 직무급을 줍니다. 직무급이나 직능급이나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럴 때에는 뭐 성과급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직위분류제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런데 호봉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직능급, 직무급 이런 것들도 좀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 있냐? 그 이유는 우리가 계급제 기반을 하면서도 직위분류제 요소를 같이 가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위공무원단 제도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쪽의 스타일들을 점점 퍼뜨려 오고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기반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호봉제가 아직까지는 좀 베이스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발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 OJT 같은 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게 순환보직하는 것도 일종의 OJT고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관료제에서도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 문제점을 지적할 때 훈련된 무능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 직위분류로 내가 전문 분야가 딱 적용되면 내 발전도 잘 없어요, 사실은. 그 영역에서는 뭐 빠꾸미가 된다 이런 거지만은 전체적으로 내가 이 업무 전반을 꿰뚫거나 이럴 능력이 잘 안 쌓이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직업공무원제가 능력 발전의 기회 부여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더라.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못 되고 제너럴리스트에 머무른다라는 한계는 지적을 하지만은 개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 훈련의 기회를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막 하니까 가르쳐야지 계속. 네. 그런 것들 때문에 2번 요거를 이제 이 직업공무원제 특징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충원 방식이야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릴 때 폐쇄형 충원 방식은 제가 이렇게 제가 그림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밑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죠?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순환보직 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직위분류제 요소도 있어갖고 직렬별로 이렇게 순환보직 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봐야 되는데 기본 유형은 이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 되게, 그리고 안에서 내보내는 것도 좀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게 이제 폐쇄형 충원 방식이었고, 신분보장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신분보장은 근데 이렇게 생각은 해야 돼요. 직위분류제도 신분보장을 하는 것이다. 정책 중립과 신분보장 인정하는 것인데 그 역관주의에서 벗어나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걔도 신분보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 일 못하면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이 직업공무원제보다는 신분보장이 좀 야하지 않냐, 뭐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직위분류제가 신분보장을 한다 라고 나오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이제 직업공무원제 훨씬 더 그게 좀 세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됐죠? 답이 1번인 건 확인 다 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니다. 정책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정책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야,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이걸로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몬드 포웰. 예, 알몬드 포웰이 내세웠던 정책 유형 중에서 추출 정책이 있는 거죠. 추출 정책, 뭐 이건 거의 뭐 주워 먹는 3초 만에 뭐 답 찾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 정책이 될 텐데, 좀 1차원적으로 구분을 좀 했죠. 이 알몬드 포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학자는 2차원적인 분류를 했었던 로우인데, 로우의 2차원 분류가 의미가 있는 게, 원래 2차원 분류 정도는 해줘야, 그러니까 2x2 모델 정도 만들어야 그게 이제 유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기준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머지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좀 열거된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보면, 그죠? 그랬던 건데, 알몬드 포웰도 이제 그런 성격인데, 뭐 이제 보면 추출 정책하고 상징 정책 정도가 이들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그럼 무조건 추출 정책인데, 우리 뭐 조세 제도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병역, 국방 뭐 이런 것들은 추출 정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아마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 이것도 이거 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직위분류제 주요 개념이다. 그랬을 때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은, 요 부분은 뭐 빈칸이 없으니까 위에 문제 좀 파고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맨날 그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직렬이다라고 보면, 그죠? 직렬이라고 보면 직렬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합치면 직군이 되는 것이고, 그죠? 직군이 되는 거고, 직렬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하는 일 종류별로 나누면 그게 이제 직류가 되는 거죠. 직류. 이 두 가지는 수직적 구분입니다. 수직적 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업무의 난이도나 곤란도는 상이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고,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와 책임이 적은 자리,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일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 거고,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본다 라고 하면은 그걸 수평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평적으로 나눠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옆으로. 그죠? 옆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게 이제 우리가 등급이라고 하는 거죠. 직무 등급.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의 종류는 다양하게 다 포괄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등급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계급하고 되게 유사해. 계급하고 유사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급이다. 그러면 주사. 이렇게 하자. 6급 주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게 다 다른 개념인 거죠. 6급 그러면 계급으로 6급인 것이고 주사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등급이죠. 직무 등급. 그게 주사예요. 근데 그게 같이 이렇게 나눠지는 덩어리가 같으니까 그걸 붙여서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급이고 그 다음에 같은 직렬 내에서 요렇게 이제 이 등급이 같은 등급이다 그러면 요거는 하는 일의 종류도 유사하면서 그러면서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가 동일하다.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직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직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자리 이렇게 하면 요거는 또 우리가 이제 직위다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그렇게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누는 거, 요거 연습한 거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죠. 그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인데 이게 보면은 2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이 이제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이제 곤란도와 책임도까지도 서로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틀린 게 됐습니다. 그죠? 같은 등급에서 직렬까지 같다. 요게 직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곤란도, 책임도도 유사해야 되는데 요게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자, 이번에는 윌슨의 이제 규제정치 모형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같은 경우도 여기를 좀 확대해서 좀 빈 공간을 좀 만들어 써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눴었냐면은 이제 이 유형을 갖다가요, 이제 정책의 수혜자하고 비용 부담자 이렇게 좀 나눠봤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혜자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거? 수혜자가 집중돼 있냐 분산돼 있냐 그거 갖고 뭐 나눠서 봤어요. 제가 이제 분산부터 이렇게 써드렸었는데 분산됐다 집중됐다. 그리고 이제 비용 부담자가 있었잖아요. 비용의 부담자가 있는 비용 부담자가 어떻게 됩니까? 비용 부담자가 여기도 이제 분산됐다 그리고 집중됐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2x2 유형화를 한 거예요. 유형화를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대고기 이익이다 이렇게 나눠봤던 거 아닙니까? 대고기. 대고기. 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지금 이제 4가지 유형화가 되는데 요거 이제 한번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 규제로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된대. 분산이네, 분산. 그럼 이거 분산 아닙니까? 분산.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비용 부담자가 분산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죠? 비용 부담자가 여기 분산입니다. 분산. 그렇게 그죠? 비용이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되고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된다. 이 집중이네요. 집중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고객 정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습하면서 공부해봤던 케이스를 떠올려 보면 고객 정치 모형의 수입 규제 같은 거 대표적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예전 기출에 수입 규제가 있었죠.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 수입업자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입 규제를 하니까 수량 같은 걸 제한한다 치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의 수량이 적어지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거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비용 부담은 국민들이 그 소비자가 다 나눠서 지는 거고 그러면서 수입업자들은 개이득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국제 가격으로 사올 테니까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차익을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런 거 갖고 그래프까지 다 그려가지고 설명하거든요. 이 구간이 수입업자들이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다
그 면적 같은 걸로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소수의 수입업자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객정책, 그들은 어떤 짓을 하겠어요? 이 규제가 철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이 규제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겠지.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고객정치. 참, 그 정도 하죠. 이것도. 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놓고 보면은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을 유형화해서 공부를 해뒀기 때문에 뭐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차라리 이 네모 박스에다가 우리 생소한 사례 같은 걸 넣어주면 좀 난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좀 힘들어져요. 내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설명을 해줬잖아요. 설명을. 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됐고, 5번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 아니냐.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기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 그랬는데, 동기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뭐, 동기 이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기 이론이 동기부여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동기부여 이론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가 이제 내용 이론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을 가지고 동기 자극을 할 거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이론이 있었잖아요. 과정 이론이 있는데 과정 이론은 어떻게 동기를 자극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뭐 이렇게 나눠봤는데 엘더포 맥그리거는 뭐 내용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슬로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학문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준 셈이고, 그걸 가지고 뭐 맥그리거나 허즈버그나 아지리스 뭐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엘더퍼 이런 학자들이 다 그 틀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낮은 단계의 욕구와 뭐 높은 단계의 욕구 나눠가지고 맨날, 그죠? 그래서 그 욕구들,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욕구들 중에서 뭘 가지고 동기 자극할 건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 과정이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요. 과정이론에 해당되는 것은 부름의 기대이론은 뭐 이제 세 가지 용어 떠올라야 되죠. 기대감, 수단성, 그 다음에 유인가. 세 가지, 그죠? 그거를 다 곱해서 동기의 크기를 재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동기가 자극되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성취했을 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 주관적인 만족감, 이거를 우리 유인가라 그랬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머지 이제 그 수단들, 1차 수단, 2차 수단 이런 것들, 1차 결과, 2차 결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따라오죠. 근데 수단이란 말씀도 헷갈리니까 맨 처음에 투입을 통해서 산출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기대감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산출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2차 결과에 해당된 걸 또 수단성이라고 따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보상받은 거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침을 많이 흘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유인가다. 그래서, 그죠? 이론 정리를 했던 게 이제 부름의 기대 이론이고, 아담스 공정성 이론도 뭐 많이 봤던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뭐 제목만 여기 열거 했으니까 별건 없고, 이 문제는. 근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때 동기가 자극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걸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고, 로프의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경우도 별거 아닌 이론인데 목표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일 때, 그럴 때 동기 자극이 더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 이제 그 계획 좀 잘 짜라.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짜라. 시간 타임 테이블로 짜라고 해도 거기에 뭐 여기는 행정학, 여기는 행정법, 여기는 뭐 국어 이런 식으로만 넣으면 동기 자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내일 걸 짜놓고 가야 된다.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내일 걸 짜놓고 가는데 내일 걸 좀 세부적으로 짜놔라. 내가 어느 단원에 어떤 내용을 내일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짜놓으면 그 계획대로 물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계획을 짜면 오늘 잘 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내일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어. 그럼 내일 아침부터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오늘 뭐 이 시간에 이거 공부했어요. 라고 이제 복귀하고 가게 되면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뭐 물론 안 쓰는 분들보다는 쓰는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효과가 더 좋아지려면 이거 떠올려야 됩니다. 로크의 목표 설정이고. 내일 계획을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으로 또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좀, 업시켜서 그렇게 짜놓으면 자극이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로컬 목표 설정 이론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답으로 찾아서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보죠. 6번. 자, 6번은요,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이거 뭐죠?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특별지방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근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에서 자기네 조직을 지방까지 이렇게 뻗쳐서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집행한다. 이거였고, 그죠? 사실은 그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얘기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지방자치단체 뭐다? 조합이다. 조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시험에 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했잖아요. 전면 개정에서 올해 또 새로 이렇게 적용된 올해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완전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뭐 이게 일부 수정이 아닙니다. 아예 싹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갈아엎으면서 되게 강조된 게 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도 점점 뭐 농촌 지역은 소멸해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수도권 집중 현상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광역행정입니다. 광역행정. 광역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작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226개 쪼개져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여기도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 할 때 우리 군이 옆에 시랑 통합된다. 그럼 여기 군수 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군의회 의원들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렇죠? 또 그게 꿈인 사람들도 있어, 심지어. 그게 지금 내가 그 자리 못 갔지만 나 그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 통합이 쉽겠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광역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지, 사실은. 그렇다고 중앙에서 옛날처럼 뭐 우리가 무슨 뭐 권위주의 통치시절도 아닌데 그걸 몇 군데를 점매줄 수도 없잖아요. 억지로 점매줄 수도 없고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판단은 요거를 좀 광역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쪽에 있어요. 그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그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요게 또 출제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싶었는데 마침 또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제 난도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게 정확하게 지금 답이 되는 게 4번 아닙니까? 4번을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똑같은 걸.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을 이거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이면 이게 조합의 장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장인데 이거 누가 하냐 이거예요. 누가 하냐? 기존에 그럼 뭐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묶여서 조합을 만들었으면 그 지자체장 출신들 이 사람이 누가 조합장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문장이 예전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겸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다만 이런 유의 내용의 문제는 다뤄보긴 했지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많이 출제됐던 대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소해서 놓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전 기출문제에서도 못 봤던 거는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는 4번의 맥락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이 비춰서 보면 3번도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을 것 같고 1번, 2번은 뭐 쉬운 거죠. 1번은 개념정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격을 갖는다는 건 이건 자주 나왔어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비교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지방행정기관 그죠? 특별지방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별도 법인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의 일부니까. 그래서 그 비교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4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도요. 이게 말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고지협재관과 관련해서는 이걸 포인트를 제가 어떻게 집어드렸었냐면 요거 이제 고지협재관 아닙니까? 고지협재관인데 여기에 대해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포인트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정자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맞죠? 결정자의 힘이 세지는 부분이 그쪽으로 가면이고, 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집행자, 그죠? 정책 집행자의 힘이 세지는 것이다. 요거를 특정해가지고 이 5가지 유형을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애는 얘는 대등이야. 힘이 서로 대등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얘기가 일단 좀 언급이 돼 있는데, 자, 이 고전적 기술자형이면 맨 앞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누가 정하냐? 결정자가 다 정합니다. 집행자는 재량이 거의 없고 기술적 재량만 있어요. 이거 분업화가 돼 있는 거잖아요. 분업화가 돼 있는 속에서 나한테 맡겨져 있는 그 직위에 관련된 분야 1, 요거의 기술적 재량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가 되면 지시적 위임형이죠. 지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맨 밑에 있구나 참. 4번 같으면은 지시적 위임형이면 어떻게 되냐면 재량이 조금 더 늘어날 뿐이에요. 기술적 재량에다가 플러스 행정적 재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정적 재량이 좀 더 따라 붙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의 재량이 있을 뿐이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더 큰 목표, 이런 것서부터 어떤 수단을 쓸 거냐, 이런 거 다 전부 다 저 결정자의 몫입니다, 아직도.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오면, 제로 오게 되면은 재량적 실험형이라고 나와 있죠. 이쪽으로 보면 이제 힘이 역전됩니다. 그래갖고 큰 틀의 추상적인 목표는 결정자가 좀 건드리더라도 구체적인 목표부터를 집행자가 다 이제 담당하게 되는 이런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은 관료적 기업가형이죠. 이 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집행자가 합니다. 그러면 결정자는 뭐 하려고 있냐? 결정자는요, 집행자가 다 정하고 목표부터 수단까지 다 정해. 그래 놓고 저 결정자한테 이런 요구만 하는 거죠. 나 이런 수단으로 행정 집행하고 싶은데 이거 갖다 줄 수 있어? 지금 이거 좀 갖다 주지 그래? 이런 정도의 협상?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정리해 놓고 나면은 문장 읽으시면 딱 그게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4번이 답이었나요? 이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을 하면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이다. 이건 생소한 얘기예요. 나카무라 스무로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나카무라 스무로드는요,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둘의 힘이 어디에 치우쳐 있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느닷없이 여기서는 정책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을 한다. 이 부분은 낯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좀 속여 먹으려고 들은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낯선 게 있을 때 항상 자기 확신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그게 자기 자신 아직 좀 불신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면, 이거 뭐지? 이거 내가 기억을 못하나? 이렇게 가거나, 혹은 저를 불신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 인간이 이거 얘기를 안 해줬나?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거기서 이제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그러라고 이 생소한 개념들 갖다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행정학에서 실제로도 우리가 공부 안 한 이론을 끌어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자기 확신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불신은 지옥이죠. 그죠? 그래서 공부해놓은 것을 시험장에 시험 보러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내가 지금 공부한 거에서만 나와 라는 믿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4번을 답으로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 틀에서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표관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조직의 혁신이죠. 조직의 혁신에서 MBO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이 혁신안들을 비교하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좀 했었는데, 이 MB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목표관리제, MBO.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기억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하가 먼저 목표를 짜. 그리고 목표를 짜서 자기 바로 직속 상관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직속 상관이
그걸 가지고 조직의 목표가 원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좀 조율하는 거죠. 뜬금없는 목표를 들고 올 수도 있고, 사실은 부하가 말 같지도 않게. 그죠? 그리고 너무 낮은 수위로 갖고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목표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직의 목표, 개인의 목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상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참여하는 게 맞아요. 그죠? 둘 다 참여하고. 기존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 목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성과 관리를 할 때에는 핵심이 뭐냐면은 분업화하고 업무량을 주고 이거 해내 하는 거였거든요. 일방적으로. 상명하복. 근데 거기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거를 제시하면서 야, 이거 너무 참여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사회가 60년대 이후에는 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관료제에 대한 비판 이론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막 이제 그렇게 될 즈음이었기 때문에 탈관료제적인 경향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MBO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직접 자기의 목표를 수립하게 하고 이러면 참여도 늘어나고 훨씬 더 좀 더 전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제시를 한 것이라서요. 네, 기억 맞는 거고요. 니은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중장기 목표를 단기 목표보다 강조한다. 그랬지만은 단기 목표가 훨씬 더 위주가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중장기 목표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하가 자기가 직접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려면 반복적인 일이어야 되고 정량적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죠? 내년에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5년 뒤, 이거 5년 뒤에 내가 이 조직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내년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한 1년 정도 단위까지는 그래도 한 1년 더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계획은 딱 쓰잖아요, 사람이. 그냥 3년 뒤, 5년 뒤를 예측해봐라. 그거 됩니까? 그리고 그때 이 똑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 목표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단기 목표입니다. 길면 1년, 짧으면 뭐 분기, 월, 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짜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려버렸네요. 그리고 디귿은 맞는 얘기죠.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는 일이 맨날 반복적이고 단순하고,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바로 캐치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혁신이니까 작년에 했던 일하고는 다른 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상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야?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예 대상이 안 돼요.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죠. 리을, 정성적이면 안 되고 정량적이어야 됩니다.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내가 이거 한 달에 100개 만들었는데 예.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100개가 아니라 120개씩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딱 되는 게 바로 TQM입니다. TQM. 이건 개인적으로 자기 목표를 딱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TQM 팀 단위로 간다. 이렇게 되고 개별적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게 집단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건데 부하하고 상사하고. 근데 TQM은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되고 책임을 물을 때도 이거는 개인이 책임지는 건데 목표 달성 못하면 TQM은 팀 단위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 위에 팀장급 뭐 이런 애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의 소재도 좀 다르고. 그리고 TQM은요 중장기적인 시야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거든. 그래서 항상 복잡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거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요. TQM에서는. 그죠? 정성적인 거. 질적인 측면. 이 퀄리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TQM만이.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니까 여기 이제 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정성적일 수 있죠. 정량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비교가 많이 돼요. 그죠? 비교하면 좀 난도가 올라갈 텐데, 뭐 이것도 뭐,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기억 디귿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동일 회계년도 예산 성립 기준으로 올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일단은 맨 처음에, 이거는 제가 나올 때마다 시점들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본 예산을 먼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예요? 120일 전. 그죠? 이때까지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본 예산 올라가야 돼. 9월 2일까지. 9월 2일 내지 9월 3일. 뭐, 그죠? 9월 3일에는 손에 쥐어져 있어요. 9월 2일까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아무튼 뭐, 저도 공부하다 보면 9월 학자에 따라서 9월 3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고 9월 2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9월 2일 정도로 우리가 이제 봐주는 게 안전한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일 때 수정 예산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심의 중인데 우리가 낸 거에서 좀 변수가 생겼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낼 때 이건 고려를 안 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때 수정 예산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T-1년 때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T년이 됐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됐다. 만약에 30일 전까지 통과를 국회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1월 1일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뭘 해요? 준예산을 짜죠, 그죠? 준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고 만약에 이제 가부족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추가 감정 예산을 짜는 것이니까 얘는 T년도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죠. 맞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요거를 자 이제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동일회계년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 빠른 거가 이제 본예산 그리고 수정예산 준이 1번이 바로 열거가 뭐 빠른 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예, 그대로 지금 그죠? 수정예산, 준예산 회계연대 성립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런데 요게 지금 함정은 같은 연도 그죠? 예,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하라 그랬으면 함정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하라 그랬으면 이게 맞아.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 회계 연도라고 같은 연도라는 거잖아. 지금. 같은 연도. 올해 거 내년 거 그건 구분하지 마. 그죠? 구분하지 말고 같은 연도의 날짜를 보라는 거예요. 요게 좀 함정입니다. 딴 거보다. 그게 함정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보면 자 이게요 일단은 준예산은 연초부터 올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예산 같은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본예산 같은 게 이제 내년도 거 본예산 같은 게 9월 2일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9월 2일까지 올라오는 것이고 추경은 그 연중에 언제 짜도 짤 수 있는데 다만 그런데 하반기 때는 추경이 잘 없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죠? 이제 그렇게 반영해 주면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회계 연도로 하면은 한 연도로 이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준예산은 내년도로 넘어가야 준예산이 있는 거고 올해 준예산이 있었더라면은 이것이 오히려 1월 1일 그죠? 그때부터 적용이 있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이제 답을 구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뭐 1번은 이제 그런 맥락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잠정 예산하고 준 예산을 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원래대로 보면 그죠? 예.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준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예,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라면은 추경이 본예산보다는 앞에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기는 봐야 될 건데, 그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좀 그런 맥락에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동일 회계연도라고 묶었기 때문에 거기서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한 것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생겼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요거는 이제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이제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가 되죠. 그죠? 거버넌스면은요. 거버넌스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 거버넌스 이런 개념이면 거버넌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90년대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터스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전개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보는데 거버넌스 좀 넓게 보면 80년대부터 거버넌스 시기가 왔다. 그리고 이제 나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미국 행정학의 지적 이기를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3년도죠. 미국 행정의 지적 이기라고 하는 논문을
빈센트 오스트롬이 그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선택론이에요.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이면은 신제도주의죠. 그죠?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가 네, 그 중에서도 합리적선택 신제도주의인데 이게 꽃을 피운 건 80년대를 봐요, 이것도. 근데 미국 공행정의 지적이익이라는 논문은 73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이 주축이 돼가지고 행정학 쪽에서는 요 이제 이론을 쭉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년대부터 80년대 걸쳐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중첩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랬고,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고,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 관리활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힌트가 돼요. 관리활동. 그렇게 되면 행정관리론으로 보면 되죠. 초기 행정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 아예 이렇게 이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어떻게 했대요?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했다 그런 거 보니까 정치 행정 이원론 요거 말하고 싶은 거죠. 왈도를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또 6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60년대 후반부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행정론 이제 각각 써보면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신행정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신행정론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로 이제 여기가 20세기 초 그 다음에 신행정론이 60년대에서 70년대 그리고 공공선택론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걸친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80년대에서 90년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순서대로 열거 가능하겠죠? 다 알아? 나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번을 답으로 체크를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인데 요거는 뭐 답 이것도 1초 컷. 거의 뭐 1초 컷입니다. 예산의 재배정. 요거를 이제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죠? 배정과 재배정은 뭐 이제 이거 신축성이라기보다는 통제에 해당되는 거죠. 재무행정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통제와 신축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통제 쪽으로 가면 되고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이때는 이제 자유주의. 워낙 그 권위주의의 이제 통치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주되게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서 야경 국가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20세기 초반까지 가다가 29년부터 30년대에 대공황이 나타나잖아요. 대공황 이후에 이제 큰 정부 개념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후에 2번이 오는 거죠. 이제 재미난 건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하고 케인스의 그 케인스주의 경제 정책이 이론이 어떤 게 더 먼저인 줄 아세요? 루즈벨트예요. 루즈벨트가 감으로 한 거야. 감으로. 야, 이러다 다 죽어. 이래가지고 감으로 한 겁니다. 돈을 막 뿌리면서 감으로 했고 이론이 좀 더 뒤에 나타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이 뒷공무니를 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나마도 케인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인 거지. 그걸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학문을 뒤집어 줬으니까. 자,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게 나타났고 영국의 대처리즘하고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79년부터 80년대 뭐 이때를 이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향이 되죠. 그래서 다시 작은 정부로 회귀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작은 정부였고, 그죠? 그랬다가 큰 정부로 갔다가 다시 작은 정부로 왔다 이렇게 이제 시대 흐름을 봐야 되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학계 자체가요, 작은 정부에 머물러 있어요, 신자유주의. 요즘에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요즘에 보면은, 그죠?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망쳤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최저임금 해서 기업이 도산한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요, 물론 이제 그 정책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뭐 여기서 평가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통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기업이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다는 근거는 통계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되게 쉽게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자들도 그렇고, 그 얘기로 반박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되게 관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여전히 주류라서 그래요. 여전히 주류라서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거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제가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이론이 아니고 이름만 갖다 그렇게 붙였다 그냥 그런 거고 케인스주의나 이런 것도 옛날부터 이거 뭐 100년 전부터 하던 일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주류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뭐 이 주류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흐름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직도 우리는 요 흐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요 다음에 선진국들의 방향이 다시 좀 큰 정부 쪽으로 살짝 틀었지만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를 안 하고 시험도 안 내, 잘. 여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방향을 좀 튼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되게 보호주의적이잖아요, 심지어. 그게 신자유주의입니까? 공화당 대통령인데도 전혀 방향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하이에크는 노예로 얘기를 아닙니까? 기획론에서, 요 정도는 기획론 자체가 시험은 잘 안 나오지만, 요건 보고 가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이에크 얘기를 했는데, 노예로 얘기를 해서, 정부 실패, 정부 개입을 되게 비판해요. 이 이론이 40년대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있었던 뉴딜 정책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난 싫어. 마음에 안 들던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정부가 다시 끼어들면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로 걱정을 했던 게 하이에크의 이론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요거는 거꾸로, 이제 4번은 거꾸로 쓰여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요거를 또 이제 봐두시면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됐습니다. 하이에크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획론에서 공부를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공무원 신분 변경과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쉽죠. 많이 봤던 겁니다. 정직이다 이랬을 때 이게 보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전액을 감한다.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그죠? 1에서 3개월 이내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전액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인데, 나머지도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1번 일단 직권면직은 법률상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거. 그때 직권면직, 그리고 또 이제 직위해제, 그리고 대기명령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징계 종류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4번이 이제 그거죠. 직위해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해놓고 3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대기명령을 해가지고 교육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보고서도 내봐,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개전의정이 있냐, 없냐. 또 이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직권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대목이죠. 3번이 조금 낯선 거예요. 3번에서는 우리가 보통 볼 때 그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명령 같은 게 떨어지면 휴직, 강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쭉 열거하면서 그때 소총심사 대상이 된다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뭐라 그랬냐면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이건 낯선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기출하고는 구분해 보면. 근데 답이 워낙 2번이 너무 빤해가지고 답을 틀렸을 것 같지는 않고 3번이 좀 낯설게 느껴졌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요, 공무원 붙고 징집돼서 군대 갔어. 그럼 휴직이지. 본인이 휴직 신청 안 해도 휴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직돼야 돼. 그 다음에 본인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걸로 장기 요양 같은 게 필요해. 그럼 휴직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휴직시켜야 돼요. 그럼 몇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휴직을 본인의 의사를 떠나서 휴직을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좀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좀 접근해 봐야 될 그런 개념인데 자주 나왔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요 선지 하나는 좀 낯설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추가해 놓으시면은 될 듯 하고요, 이게.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나머지는 다 1번, 4번은 많이 봤던 내용이고 2번은 너무 답이 확실하고 그랬죠, 그죠? 그 정도 할까요? 14번 립스키 일성관료제 이것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집행론에서 하향적 집행이냐 상향적 집행이냐 정책 집행론에서 립스키의 일성관료제 이론은 이건 어때요? 이거는 상향이죠, 상향적 집행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상향적 집행론인데 이 립스키는 하향적 집행에 대한 연구는 안 했습니다. 네, 상향적 집행에 대한 연구만 한 건데 항상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건의에 대해서 도전받고 맨날, 그죠? 이것 때문에 공무원 그만둔다는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민원 부서에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걸 잘 버티면은 좀 이제 내가 승진하고 그러면은 이제 민원부서에서 좀 뒤로 나앉을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그 시기가 급여도 작은데 생각보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민원인들하고 시달려야 되지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사표를 많이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초반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젊을 때에는 야, 씨, 내가 딴 거 가서 못 먹고 살겠어 뭐 이럴 수 있는 자신감도 더 있고. 네, 아무튼 공무원한테 이게 참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일선 관료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고, 저도 이 권위에 도전을 한번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점포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갔다 왔었는데, 밤늦게. 근데 거기에 누가 카드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집어서 이렇게 올려줬어. 그랬는데, 그러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누가 카드를 안 갖고 왔나 보다 그러고, 결제하고 놓고 깜빡하고 갔나 보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밤에 저녁 때 누가 자꾸 배를 눌러. 귀찮아서 안 나가다가 자꾸 눌러서 누구야 그러고 나갔더니 경찰이래. 예, 여기에 간적이니 간적이 있다 그랬더니 저보고 카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어디 가서 결제를 했대, 내가. 그래서 CCTV 보여주는데 내가 카드를 올려놓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그쪽으로 손을 뻗어, 여기 뭐 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을 뻗어가지고 다시 내 주머니에다 손을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카드를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버럭 한번 했죠. 버럭 한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옛날 같으면 경찰이 와서 그렇게 하면 쫄리잖아. 요즘에는 이 민주사회가 됐으니까 내가 떳떳하면 쫄릴 일도 잘 없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CCTV 확인해봐라고. 그랬더니 이게 카드가 맞대는 거야, 내 손에. 어디가 보이냐고, 나 카드가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카드가 자기 눈엔 보인대.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막 뭐라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또 고생하는데 내가 또 나를 오해했다고 또 그렇게 또 하는 건, 그래서 또 좋게 말해서 보내고 그랬는데 오늘 사과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른 쪽 CCTV를 봤더니 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데 그냥 거기다 손을 뻗쳤다가 주머니에다 넣었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 카드를 가져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누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썼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분도 수사를 일부러 그렇게 해서 내 표정을 보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몰아가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러긴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경우를 그냥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만은 실제로는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막, 그죠? 예. 공무원을 모욕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 얘기했었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그렇죠? 각자 또 원하는 게 다 달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맞춰주기가 어렵더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책 대상 집단이 이게 또 다원주의를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죠? 정부가 해주는 거 그냥 받아가세요가 아니야. 왜 나는 안 되냐, 뭐 이런 거는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별의별 요구들이 다 있게 되더라. 뭐 14번도 뭐 그냥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열거되는 게 뭐 빤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15번입니다.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는데, 이것도 뭐 최종 모형 나왔으면은 드로우 같은 경우는 초합리성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요 표현, 요거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표현,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회 얘기를 했는데 대학도 똑같아. 대학도 위아래가 없잖아요. 위아래가 여기가. 대학이 총장이면 위에요? 아니에요. 교수들은 그런 거 없어. 교수 중에 총장이 내 후배인 경우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뭐 총장이 교수한테 막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조직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예로 들었던 것은 이제 어디였냐면은 바로 의회였습니다. 의회 이런 데들이 되고, 그다음 점증모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제 린드블룸, 그죠? 린드블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또 윌다버스키 같은 학자들 대표적으로 꼽아봤었습니다만은 정치적 합리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개혁을 하고 싶어도 조금씩 가라, 야금야금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뭐 이 이론에 빗대서 한번 논문 하나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닌가.
근데 너무 이제 예민하니까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쪽에서는 검찰개혁 좀 빠르게 가고 싶어 하고,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굉장히 커지고, 반론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까지 대의는 동의하지만은 꼭 이런 식이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행하는, 그죠? 정권이 바뀌고 나면 역행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을 실제 해요, 린드블럼이. 점증주의 얘기하면서. 야, 니네가 대기업 깰 수 있어?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대기업 이길 수 있어? 대기업이 고용을 쥐고 있는데, 니들이 대기업에 반하는 정책을 해서 개혁 정책이라고 해서 한순간에 그걸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걸? 그걸 실제 사례로 든 거예요, 린드블럼이. 그래서 그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서서히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해 주든가 해야지 한꺼번에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례가 우리나라에 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 같은 거. 그죠? 실제 통계랑 다르게 여론전에서는 분명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업이 힘들어져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고용이 안 되면 다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탁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로 이제 점증주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도 다 맞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이 회사 모형은 틀렸죠, 이건. 이게 이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갈등의 뭐였죠? 준해결이었어요. 맞아요? 갈등의 준해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OP 얘기를 했죠. 맞나요? SOP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SOP다 그러면 스탠다드 오퍼레이트 프레저. 그래가지고 이게 표준 운영 절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냥 대입시켜 버리는 거야. 갈등이 생기면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응해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갈등을 종합한다. 그러니까 회사 모형에서는요. 하위 조직 간의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계속 있는 거예요. 하위 조직 간에 서로의 목표가 또 세밀하게 보면 다 달라. 그래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갈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등을 준 해결하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인 거죠. 그죠? 4번을 답으로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이제 자주 반복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답이 보일 거고 16번으로 가보면 정치적 중립의 정당한 건데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데 이게 심해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죠? 공무원들도 한 사람의 시민인데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너무 제약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여지긴 하는데 정당 가입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시민으로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참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제약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를 너무 오래 살았고 그때는 이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선거 부정도 하고 막 별걸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죠? 그 심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현직에서 탄핵됐었잖아요. 기각은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때도 여론이 야 그런 거 갖고 탄핵을 어떻게 하냐. 국민 여론이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리고 논란은 좀 있어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기대는 경향이 많아.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게 정치적 재판이거든요. 원래 헌법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우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게 기각됐냐? 기각된 게 그거거든요. 뭐가 논쟁이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국민 여러분도 뭐 이렇게 제가 좀 일 좀 잘할 수 있게 여당 이번 총선 때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탄핵까지 간 거예요. 우리 이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당시에 노 대통령은 뭘 가지고 반박했냐면 나는 정무직 공무원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 아니냐. 장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정당 소속도 있다 심지어. 그럼 내가 부정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다든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여당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냐. 미국은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하거든요. 총선 같은 거, 중간선거 같은 거 이겨야 되니까. 그 모금 활동도 자기가 대통령이 나서서 해주고.
근데 우리는 왜 그것도 안 되냐? 그러고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책 중립을 굉장히 경직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옛날에 이제 대인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정당 소속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똑같이. 이게 내가 직업 공무원이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맞선 거예요. 이거는 그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그죠? 예, 좀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좀 약간 경직돼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예외 같은 거 좀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얻는 것도 있는 거고요. 잃는 것도 있는 건데, 잃는 게 있다면은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좀 이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자기도 선택할 수 있게끔 보장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게 3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건 좀 아쉬운 게 되고. 근데 과거에 이게 이제 생겨난 이유는 역관주의 폐단? 이런 걸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관주의를 대놓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이번 대선도 봤지만은 0.7% 차이였습니까? 0.6% 차이? 그거 표 차이는요, 거의 국회의원 선거의 그 표 차이야. 이 대선인데. 그러니까 이걸 봐봐요. 그렇게 한데도 한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한쪽은 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역관주의를 우리가 대놓고 하고 있다 치면은, 그랬는데도 그 한쪽 세력이 그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겨놓고 뭐 공직자, 공무원들까지도 다 자기네 정당 소속으로 다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의 반을 버리고 가는 정책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역관주의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미국도 결선 투표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미국도 물론 간접선거 방식으로 우리랑 좀 다른 대통령 선거제도를 하지만 어차피 걔네도 단판 승부로 결론을 내는데, 보통 보면은 걔네도 박빙 승부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쪽 세력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다 장악을 해요. 관료까지. 그래서 한 방향밖에 안 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음 세력은 칼을 가는 거야. 칼을 갈아. 실제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다. 칼을 갈고 그 정권을 잡기만 하면 쟤네들이 했던 거 다 뒤집어. 거의 옛날에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양팀 나눠서 빨간색, 파란색 방석 색깔 양면으로 해놓고 많이 뒤집는 쪽이 이긴다. 뭐 그런 것처럼 정책 다 뒤집느라고 바빠.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국가적 이익이냐? 또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물론 이게 역관주의가 대응성이 높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대응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어느 한쪽은 버리고 가는 거에 단점은 있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책 중립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런데 이게 또 지나칠 때에는 또 문제는 될 수도 있다. 뭐 다 그런 거고요. 지방교부세, 이거 뭐 지겹게 많이 해본 건데, 일단은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은,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가면 갈수록 이제 지방 분권을 더 해줘야 된다는 차원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세의 종류를 좀 줄이고, 이거를 지방세로 전환해줘서,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올려주고, 지방 교부세 규모를 좀 축소하자. 지금은 너무 국세 한 20%를, 지금 19.24%를 갖다가 지금, 그죠? 그거뿐도 아닌 건데, 일단은 내국세 총액의 거의 20% 정도를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로 일단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교육 쪽까지 합쳐서 보면 거기도 20%가 또 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걷어서 막 나눠주는 꼴이에요, 지금은. 한 절반 정도는 세금을. 국가가 걷는 세금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지방에 자율권을 좀 주자. 이런 논의가 있고, 그거에 대해 반론이 잘 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갈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방세로 전환해 줬을 때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지자체하고 덜 거치는 지자체가 있을 때 그 갭을 완화를 못 시켜줘. 근데 지금은 재정력 지수를 보고 완화를 시켜주잖아요. 그 기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아. 지방 재정 자립도 올려주려고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전환해 준다면. 그리고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도 지방교부세는 어떻다는 겁니까?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 드렸던 그 울릉도 이런 데 있잖아요. 울릉군, 옹진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재정 자립도 10%도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 옹진군 같은 데 또 섬도 많잖아요. 신안군 뭐 이런 데. 그런 데는 예산도 되게 커져요. 여러 개의 섬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자기네가 충당 못 합니다. 다 국가가 거의 다 대주는 건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번은 당연히 맞고, 신청지를 원칙으로 하면 각 중앙건설 예산에 이제 반영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일단은 이거 한번 봐보세요. 각 중앙관세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이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행안부 예산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교부세 줘야 되는 거는. 행안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관장 부서니까 행안부 예산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예산 자체가요. 거의 뭐 제가 한참 전에 5, 60조 얘기 들었었으니까. 근데 거기 대부분의 예산, 5, 60조 대부분의 예산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어디로 보내주냐면 행안부로. 그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행안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그걸 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재정력 지수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그냥 담당하는 건데 왜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다 반영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 설명을 보면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걸 보고 캐치를 하셔야 돼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뭐 해주는 거예요? 위임사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중앙관서별로,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별로 자기네가 지자체한테 야 이거 니네가 대신 집행해줘 이러고 내려보내는 위임사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각각.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일단 확보했다가 이거 지자체가 집행해 주니까 거기다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뒤에 거를 딱 보고 이거 국고보조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딱 캐치하셨어야 돼. 각 중앙관서가 내려보내는 거니까.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힌트거든요, 사실은. 이 국고보조금이에요, 국고보조금. 실제로요. 그래서 평가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합동평가 기억나요? 그 평가 다 누가 한대요? 이거 행안부가 모아서 가라는 얘기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각각 전부 다 지자체들을 평가한다는 얘기잖아. 뭐에 대해서? 자기네가 내려보내준 위임사무에 대해서 똑바로 했는지를 다 평가한다는 거예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그래서 돈도 지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네가 위임했으니까. 이해돼요?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신청제의 원칙. 근데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하나 봤거든요. 신청이 원칙인데 신청을 꼭 전제하진 않아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를 기본으로는 해요. 그런데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면 내려준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풀어봤을걸? 기억나요? 그래서 이것도 딱 한번 풀어봤어. 딱 한번.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약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이 표현 잘 봐야 돼요. 이게 기본은 기본인 건 맞는데 이걸 원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과연. 그래야 되는데 요거 이제 3번을 통으로 놓고 국고보조금이다 그러면 다 맞아요. 우리가 니네 이거 집행해 주니까 니네가 돈 줘야지 이렇게 신청하는 거 그 요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하는데 이 정도 돈 들었으니까 돈 줘라.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는 싹 맞는 거고 요거를 이제 지방교부세로 보면은 이제 시비 걸 만한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겁니다. 예, 그나마 좀 난이도 높았던 거, 뭐 이런 거.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전액을 지방자치단체 교부한테서 맞지 않나요? 근데 사실 1번, 2번, 4번은 다 확실하기 때문에 3번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거나. 예,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 그죠?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 그랬을 때 특히 그 19.24% 내국세 총액에 그걸 갖다가 보통교부세로 그중 97%를 재정력 지수로 나눠주고. 근데 3%가 이제 행안부 재량인데, 이제 특별교부세로. 그 중에 한 40%는 뭐였냐면은 보통교부세로 안 잡히는 거. 재정력 지수로 안 잡히는 거. 그리고 한 50%는 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국세 총액 19.24 중 3%가 있는데 그 중에 또 40대, 50대, 10으로 나눠서 각각. 거기에 50%는 보통교부세 다 줬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뭐 재난,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충당해야 될 돈이 추가로 필요하면 50% 정도 쥐고 있다가 3%, 50%? 한 1.5조 그러니까 내국세 총액의 19.24에 1.5 정도는 그걸 쥐고 있다 나눠주고 나머지가 한 10 정도? 뽀시래기 그 정도 돈은
이제 중앙정부랑 같이 뭐 연대해서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얘네가 뭐, 예산 잘 아껴 써가지고 뭐 모범 사례가 됐다 그러면 또 주기도 하고, 뭐 권장사항 같은 거 있는데 그거 잘하는 데면 거기 주고 선물 주는 거야, 선물 주는 거.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전액을 가지고 또 지방에 재정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죠. 이거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의 45% 요거를 쪼개가지고 그걸 준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18번. 요건 너무 쉽다. 특정평가는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예? 그랬죠. 우리가 이거 나눴을 때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나눴을 때 그때 이제 평가제도로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부 업무평가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대상이 이제 어디가 있었냐면 중앙행정기관이 있었고요. 중앙행정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있었고 공공기관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자체평가, 그죠? 자체평가가 있고 재평가 가능합니다. 재평가 있고 특정평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거해서 이거 정리해 드렸었고, 지자체도 자체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합동평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외부평가예요. 얘네들은 자체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인데 이게 기재부가 하는 경영성과평가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내가 요 부분 좀 공부를 했는데, 논문 읽고 좀 공부를 해봤는데 기재부에서도요, 얘네 이제 공공기관도 종류가 공기업도 있지만은 준정부기관도 있고, 준정부기관 안에서도 기금 관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집행형이 있고, 다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성과평가를 일률적으로 적용 안 하고, 다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생기지. 주관성이 개입되려지. 그리고 다 잘했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려지. 또 그 다음에 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더 잘했으니까 보상해준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면은 그 보상을 해줬을 때 그 정당하다라고 공정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그런데 기준의 일률적 평가 방식을 하면은 안 맞는 기관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공익성 때문에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 데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억울하지. 그잖아요. 다 뭐 경영성과평가 이런 이름을 붙여놓은 걸 딱 보더라도 능률성을 기준을 1번으로 세울 텐데, 그잖아요.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평가를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세밀화되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방향성은 잡혔는데 어쨌건 이 외부평가입니다. 외부평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면 되는 거라, 여기 이제 1번에서 여기 이제 공공기관을 같이 열거한 거, 요거 자체가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요. 이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있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이 2명이죠. 투톱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한 자리를 맡고 한 명은 외부 인사. 대통령이 임명은 하는데 요 이제 위원회 자체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저 규제개혁위원회. 걔랑 비교를 많이 해요.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랑 비교하는 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이 둘이에요.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외부 인사.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고, 이런 이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런 거 좀 받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고, 합동평가 같은 거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소관정책에 대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까지 봐두시면 되는데, 왜 근데 재평가는 저기만 있지? 중앙행정기관만? 왜 그래요? 중앙행정기관만 있는 이유. 지방자치 훼손할까봐 그러는 거지. 국무총리가 야, 니네 뭐 자체평가 왜 그래? 재평가해봐.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평가 잘 받으려고 국무총리 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평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그 재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19번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 요거는 이것도 뭐 자주 우리가 뭐 언급하거나 기출문제가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재에도 기본서에도 요거 그대로 그냥 써놨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기업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힌트야 사실은. 여기 보면 재정상태표, 그다음에 재정의 운영표. 이 재정이란 말을 다 쓰는 것 같지만 이건 정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죠? 기업에서는 이제 재정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막 혼용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 이제 순자산, 정부의 순자산 변동표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이거는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인데 우리 이제 요거는 좀 흘렸을 수는 있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알고 풀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죠? 요거를 좀 챙겨놨으면. 기본 이론 할 때 언급은 좀 해드렸는데 이게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된 적이 없어가지고 문제 풀을 때는 자주 못 다뤄드린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답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고 전자정보법을 정의한 다음 개념은 정보기술 아키텍처죠. 요거는 이제 우리 이제 요 법에서도 그대로 요거를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고 이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정보화 기본법에서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에 보면은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건 옛날부터 있던 개념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개념 정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위에서. 근데 이거 딱 봐도 이게요. 나머지는 그냥 그렇지 않아? 나머지는 좀 대충 예측이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아니니까 2번으로 센스 있게 선택하셨어도 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거의 개념 정의를 한번 또 공부할 때 잘 좀 챙겨 놓으셨으면은 그대로 또 이제 가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근데 좀 흘렸을 수는 있어. 그런데 용어 몇 가지 기억하자 그럴 때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요거는 언급을 하고 간 부분이에요, 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챙겨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시험 많이 나왔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수단이 됐건 간에 이제 요 정보기술을 계속 이용한다. 이런 개념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건 맞는데 그거 못지않게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것도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얘도 이제 놓치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제 유비쿼터스나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요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 중에서 어떤 거는 유행을 타는 용어들이 많아요. 이쪽 분야가. 그잖아요. 유행을 타. 한번 써먹다가 말이 없어져. 개념들이. 그런 거는 새로운 게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튀어나온 개념 같은 거. 그런 걸 막 설명해주고 이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난이도가 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되는 용어로서 기억을 좀 잘 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풀어보면은, 전체를 이제 다 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요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높진 않는데, 헷갈릴 수 있거나 흘렸던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충실히 공부했다 그러면 90점대는 좀 나와줘야지 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간 일이니까 뭐 90점대까지 못 맞았다 그러면은 좀 행정학 공부를 전체적으로 공부했던 걸 놓고 다시 한번 총복습을 좀 한번 하셔야 돼. 총복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막판에 흘린 부분이 없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여력이 되면 좀 더 확장도 좀 해보시고. 근데 그 확장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서를 딱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틀리라고 한두 문제는 새로운 걸 내, 원래 내. 그렇게 안 하면 난이도 조정이 아예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난이도가 낮지만은 지금 한 두세 개는 일부러 뭐 새로운 개념들을 갖다 찔러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답이 좀 딱 선명히 보이거나 한 게 좀 많아서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난이도는 낮았다라고 평가하는 거지만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한두 개는 그런 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염두는 해두고 매년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기존 강사들이 항상 그러지. 내 교재에서 다 나왔다. 구랍니다. 내 교재에서 다 나오게 출제를 안 해. 일부러. 그래서 내 교재에 다 나왔다 하려고 한 지난 10년, 20년간 모든 주제를 다 집어넣어놨어. 한 번 나오고 만 주제까지도.
그래 놓고서는 책을 막 1500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기 주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서, 그죠? 네, 그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책을 준다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개 주제는 그럴 수 있다는 걸 알되, 근데 못 풀게 내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내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총 동원하면 풀 수 있게끔 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못 풀게 문제를 내면 나만 못 푸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못 풀어.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지방직이 남았잖아요. 지방직 공부는 이거보다 좀 더 수월하잖아, 국가직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 소수 주제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남이 맞추는 문제 내가 다 맞추면 된다. 그럼 합격권에 도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 국가직은 사실 그거보다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국가직 워낙 인원이 적게 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서 하시고,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새 정부에서는 이제 뭐 공무원 많이 안 뽑겠다 그러지만은 그거 그냥 정치적인 수사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되게 많이 뽑았다 그러잖아요. 뽑은 건 맞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올해 내가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실 테니까 막 여러분들하고 큰 상관 없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또 뭐 좀 긴 텀에서 괜히 긴장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 안 붙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뽑았던 게 뭐예요? 경찰? 소방? 이거요. 의무복무자들을 다 없앴어요. 의무복무자들을. 인구 절벽이 와가지고요.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의무복무제를 유지한다면.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남아가지고 어디 뭐 교도관으로도 보내고, 뭐 교도소, 그죠? 거기에도 보내고, 경찰도 의무경찰 뽑고, 뭐 소방도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 경찰은 이미 다 없앴고, 소방은 이제 올해 마지막이었나? 뭐 그러지 않나?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더 뽑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노무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노부 쪽에서 좀 더 뽑은 거예요. 그 출입국 관리나 그 안전 영역.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좀 살이 붙은 건 맞는데 예년보다. 그거는 뭐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때문에 그래요. 그 시기가 딱 겹칩니다. 그래서 기회였던 건 맞긴 해. 수험생 입장에서.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안 뽑겠다라고 하면은 뭐 되게 줄일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를 줄일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늘려달라고 하는 걸 안 늘려줄 수는 있지. 근데 줄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많아서 베이비 부모가 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생들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 나이에 계산해봐요. 60살 됐잖아. 그 사람들이 퇴직해야 되거든. 문재인 정부 시기랑 겹친 겁니다. 그거 조금 더 뽑은 거, 그 이외에는 아까 의무로 뭐 이렇게 그죠? 병역 대체했던 거 그거 없앴으니까 그거 뽑고 안전 조금 더 늘린 거.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구급 공무원 준비하는 것에서 걸칠 게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하나. 그 국가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방직은 또 별게 아닙니까? 지방직 공무원을 뽑고 안 뽑고를 대통령이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치적인 아젠다입니다. 정치적 아젠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때 공무원 더 뽑아서 국민들 안전하게 만들어 줄게요. 이걸 또 써먹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에서는, 우리는, 이거 큰 정부 싫다. 그렇게 안 뽑겠다. 정치적으로 또 자기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면서 그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거 갖고 흔들리거나 전혀 그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은퇴 정도가 그게 약간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하고 상관도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뭐 올해 안 붙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긴장감이 생기면 이 문제가 자기 페이스 유지가 잘 안 돼.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심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에 보면 그것 때문에 걱정되더라고요. 네,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가면 되고, 대부분은 또 이제 지방직을 더 많이 선호하고 지방직에서 많이 붙으니까 지방직은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기출문제 다 풀어드렸고요. 한번 쭉 설명까지 얹어서 풀어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우리 이제 지방직에
국가직에 대비해서 매진을 더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단원별 문제집 푸느라고 기출문제 저 국가직 대비 그 모의고사를 많이 못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료 대체도 좀 해드리고 그러긴 했지만은 수업을 좀 그렇게 하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방직 대비해서는 철저히 이제 그 부분 좀 더 보완해서 못했던 것까지 다 보완해서 그렇게 좀 그걸로 나가보도록 하고 그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법령도 법령 특강을 따라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서 제 강의 볼 수 있는 데를 말씀드릴 거예요. 네,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한 번 더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법령 정보는 받으셨죠? 시험 보기 전에. 그럼 읽어보셔도 밑줄 긋은 것만 잘 읽어보셨어도 사실은 그죠? 그럼 오늘 문제 하나 나왔잖아 거기서. 하나가 아니야. 정보기술 아키텍처도 거기 있어. 그래서 거기도 밑줄 그었어.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몇 개 걸렸는데 지금 그것만 밑줄 그어 드린 것만 읽어도 그렇게 되는데 강의까지도 이제 보실 수 있게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